동규야, 미안하다. 나는 너희가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윤정을 사랑하고 있었다. 죽은 친구의 충격적인 고백.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충청도 깊숙한 곳,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강동규는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5, 퇴역 군인 출신인 동규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마당을 쓸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뒤 마을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일상이었죠. 규칙적인 생활, 그것이 동규가 홀로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구나. 동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고 아침 안개가 논밭 사이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나는 자갈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동규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정한 한옥에서 동규는 지난 10년을 보냈어요. 아내 오윤정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조용해진 집이었죠. 윤정이 가꾸던 텃밭은 이제 동규 혼자 돌보고 있었고 윤정이 심었던 장미꽃도 매년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네가 떠난 지 벌써 그렇게 됐구나. 난 아직도 내 웃음소리가 귀에 맴도는구나. 동규는 윤정의 사진이 걸린 거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윤정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결혼 40년 함께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던 시절, 동규가 직장 때문에 멀리 떠나 있을 때도 묵묵히 집을 지켜준 윤정. 그 모든 기억들이 동규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아침을 먹고 나서 동규는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윤정이 생전에 정성스럽게 가꾸던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이제는 동규가 혼자 돌보고 있었지만 윤정만큼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배추며 무, 고추 몇 포기가 자라고 있었지만 윤정이 키우던 때만큼 푸르지는 않았어요. 에이, 윤정이만큼은 안 되는구나. 동규는 배추잎을 만지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윤정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텃밭도 돌보고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며 하루를 알차게 보냈습니다. 동규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윤정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여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날 아침 윤정이 한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윤정은 사흘 만에 동규 곁을 떠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동규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동네 할아버지들과의 장기가 동규에게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동규야, 오늘도 졌구나. 마을회관에서 만난 김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김영감. 오늘은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말이야. 동규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동규야, 자네 요즘 부쩍 말이 없어진 것 같은데. 몸 걱정이라도 있나? 옆에서 장기를 구경하던 박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동규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동규는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일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 군대 시절, 그리고 윤정과 만났던 그 시절들. 나이가 들면 다들 그런 건지 아니면 혼자 사는 외로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과거가 자꾸 그리워졌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반복. 그것이 동규가 윤정을 잃은 뒤 찾은 평온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고 명절이나 되어야 안부 전화가 올 정도였어요. 큰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 하고 딸은 시댁 일로 바쁘다 했습니다. 외로움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동규는 이런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동규는 집으로 돌아와 우체통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대부분은 광고지나 공과금 고지서였지만 가끔씩 오는 편지 한 통이라도 동규에게는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보내는 안부 편지나 옛 동료들의 소식이 가끔 왔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우체통을 열었습니다. 몇 장의 광고지 사이에 낡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봉투는 누렇게 바랜 한지로 만들어져 있었고 정성스럽게 써진 글씨가 동규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동규는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체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정성스럽고 단정한 글씨였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신일란을 보는 순간 동규는 깜짝 놀랐어요. 인월사 김호섭. 발신일란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동규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호섭. 그 이름은 동규에게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켰어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함께 술도 마시고 밤새 이야기도 나누던 그 친구. 하지만 졸업 무렵 갑자기 행방불명되어 지금까지 소식이 끊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호섭이가? 동규는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50년 만에 받는 친구의 편지. 그것도 절에서 온 편지라니. 호섭이 수도승이 되었다는 뜻일까요? 김호섭. 동규의 대학 시절을 떠올리면 빼놓을 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철학과에 다니던 호섭은 항상 진지했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동규가 현실적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호섭은 늘 인생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호섭이 갑자기 사라진 건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이었어요. 호섭아, 어디 가는 거야? 동규가 마지막으로 호섭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호섭은 그때 이상하게 침울해 보였어요. 평소 같지 않게 말도 없고 어딘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동규야, 미안하다. 나 좀 떠나야겠다. 호섭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로 호섭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규는 여러 방법으로 호섭을 찾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었습니다. 동규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반가움과 궁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때에 호섭의 편지가 왔을까? 그리고 인월사라니 정말 호섭이 수도승이 된 걸까? 동규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편지를 열어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50년 만의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연락을 한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었지만 동규는 여전히 탁자 앞에 앉아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도가 일고 있었어요. 결국 동규는 편지 봉투를 뜯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깔끔하게 접힌 편지지가 나왔어요. 편지지도 한지였고 정성스럽게 쓰여진 글씨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동규는 안경을 다시 고쳐 쓰고 편지를 펼쳤어요. 친구 동규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규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호섭이 쓴 편지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글씨체도 예전 그대로였고 호섭 특유의 정중한 말투도 그대로였어요.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인월사라는 작은 절에서 번명 지혜로 살고 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구나. 내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까. 동규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호섭이 세상을 떠났다는 뜻인가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동규는 당황했어요. 50년 만에 받은 친구의 편지가 부고 소식이라니. 동규는 잠시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계속 읽어야지. 동규는 다시 편지를 들었어요. 동규야, 너무 놀랐을 것이다. 갑자기 사라졌던 친구가 수도승이 되어 있었다니, 그것도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보낸다니. 하지만 나에게는 너에게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말해야 할 진실이 있었단다. 동규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라니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동규는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우리가 대학생이던 그 시절을 기억하느냐? 내가 윤정을 처음 만났던 날, 나도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그날 이후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지켜보며 축복해 주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윤정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동규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윤정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호섭이 윤정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동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희가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윤정을 사랑하고 있었다. 아니, 사실은 내가 윤정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나는 윤정에게 마음이 있었단다. 편지를 읽던 동규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섭이 윤정을 사랑했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동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내가 윤정과 만나기 전 나는 몇 번 윤정에게 마음을 표현하려 했었다. 하지만 윤정은 나를 그저 좋은 선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던 중 내가 나타났고 윤정은 너에게 마음을 빼앗겼단다. 동규는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호섭이 윤정을 먼저 좋아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질투도 났고 원망도 했다. 하지만 윤정이 너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며 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윤정은 정말로 너를 사랑하고 있었거든. 나는 그런 윤정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었다. 동규는 편지를 잠시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학 시절을 떠올려 보니 호섭이 윤정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긴 했어요. 하지만 동규는 그때 윤정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호섭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지켜보며 혼자 아파했다. 졸업이 다가오고 너희가 결혼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떠난 것이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설명 없이. 아, 그래서 호섭이 갑자기 사라진 거였구나. 동규는 그제야 호섭이 사라진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친구의 사랑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동규는 호섭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산으로 들어가 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부처님을 섬기며 살기로 했어.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나름대로는 평안한 삶이었단다. 호섭이 수도승이 된 이유가 윤정 때문이었다니. 동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친구가 그런 아픔을 혼자 견뎌내며 살아왔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규야, 나는 죽는 순간까지도 윤정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다. 그것이 나의 한계였고 나의 죄였어. 수십 년을 절에서 살면서도 가끔은 윤정의 모습이 떠올랐거든. 편지의 내용은 점점 더 충격적이 되어 갔습니다. 호섭이 평생을 윤정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일까요? 동규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우연히 윤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나는 무너져 내렸어. 내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졌단다. 윤정의 죽음 소식을 호섭도 알고 있었다니. 동규는 더욱 놀랐어요. 그렇다면 호섭은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았을까요? 동규야, 너무 놀라지 마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것이 있는데, 편지는 여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 있는 것 같았는데 동규가 받은 건 이 편지뿐이었어요.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것이 있다니 그게 뭘까요? 동규는 봉투를 다시 확인해 봤지만 다른 편지는 없었습니다. 동규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평생 믿고 살아온 윤정과의 사랑이 처음부터 삼각관계였다니.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런 아픔을 혼자 견뎌내며 살아왔다니.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동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호섭의 편지는 동규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밤새 잠 못 이룬 동규는 새벽부터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호섭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평생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다니. 그것도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것이 있는데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호섭이 더 말하려던 것이 무엇일까요? 동규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동규는 결심했습니다. 인월사에 직접 가보기로 한 거예요.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서 호섭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월사가 어디에 있는 거지? 동규는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자세히 보았어요. 경상북도 깊은 산골에 있는 작은 절이었습니다. 동규가 사는 곳에서는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동규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윤정의 장례식 이후로는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윤정아, 나 호섭이를 만나러 간다. 아니, 호섭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 호섭이가 있던 곳을 가보는 거야. 동규는 윤정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마침내 인월사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가 되어 있었어요. 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절이었습니다. 대웅전 하나와 요사채 몇 채가 전부인 정말 소박한 절이었죠. 절 입구에서 동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갑자기 찾아온 낯선 노인을 절에서 반갑게 맞아줄까요? 하지만 호섭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어서 오십시오. 마당을 쓸고 있던 젊은 스님이 동규를 발견하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섭, 아니, 지혜 스님과 친분이 있던 사람입니다. 동규는 어색하게 말했어요. 젊은 스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 지혜 스님을 찾아오셨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주지 스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주지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스님이었어요. 지혜 스님을 찾아오신 분이십니까?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강동규라고 합니다. 호섭이와 지혜 스님과는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동규는 정중히 인사했어요. 주지 스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혜 스님께서 생전에 자주 말씀하시던 분이시로군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동규는 주지 스님을 따라 요사채로 들어갔습니다. 간소한 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주지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혜 스님은 한 달 전에 열반하셨습니다. 주지 스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병이 있으셨거든요. 폐암이었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많이 고생하셨어요. 동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호섭이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니 친구의 죽음이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혜 스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지 스님이 계속 말했어요. 누군가에게 참회해야 할 인연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바로 강 선생님이셨나 보네요. 참회요? 동규가 물었습니다. 네. 지혜 스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죄스럽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계셨더군요. 며칠 밤을 새우시면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동규는 호섭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구나. 그리고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지 스님이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어요. 보자기를 풀어보니 낡은 편지 몇 통과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규는 사진을 먼저 보았어요. 대학 시절 자신과 호섭, 그리고 윤정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동규는 기억나지 않는 사진이었지만 분명히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것 같았어요. 윤정이 가운데 서 있고 양쪽에 동규와 호섭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윤정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20살의 윤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동규와 호섭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호섭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일기장은 지혜 스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쓰시던 것 같습니다. 주지 스님이 설명했어요. 절에 오신 후에도 계속 쓰고 계셨거든요. 동규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부터 이 일기는 나의 참회록이 될 것이다. 내가 저지른 죄를 기록하고 언젠가는 용서를 구하는 날이 올 것이다. 동규는 일기를 읽으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호섭이 절에 온 후에도 계속 윤정을 그리워했다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호섭이 가끔 동규와 윤정의 소식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규와 윤정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하해주고 싶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다. 동규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한다. 윤정이 엄마가 되었구나. 행복하길 바란다. 윤정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발 괜찮기를 바란다. 동규는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호섭이 평생을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니. 멀리서나마 자신들을 지켜보며 걱정해주고 있었다니. 절 마당에 매화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지 스님이 말했어요. 지혜 스님께서 직접 심으신 나무입니다. 생전에 그 나무 아래서 자주 명상하셨어요. 동규는 주지 스님을 따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지금은 꽃이 지고 잎만 무성했지만 봄에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싶었습니다. 지혜 스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지 스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동규는 매화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호섭이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평생을 참회하며 살았던 친구가 안타까웠어요. 동규는 인월사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빈 방을 내어주셨거든요. 밤이 되자 동규는 호섭이 남긴 일기장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촛불 하나만 켜놓고 읽는 일기는 마치 호섭의 영혼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의 첫 부분은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머리를 깎았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윤정을 향한 마음을 버리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길 말이다. 20살 청년이 사랑 때문에 세상을 등진 거였어요. 동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윤정이가 절에 왔다. 동규가 군대에 간 사이에 혼자 왔더라. 나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말도 못했다. 동규는 일기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윤정이 인월사에 왔다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동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윤정이는 내게 물었다. 호섭 오빠,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 윤정이는 내 손을 잡았다. 호섭 오빠,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동규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정이 호섭의 손을 잡았다고? 그게 단순한 위로였을까요? 윤정이가 돌아간 후 나는 며칠을 울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윤정과 단둘이 있었던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동시에 가장 죄스러운 시간이기도 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윤정이는 떠나기 전에 내게 말했다. 호섭 오빠 미안해요. 제가 오빠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윤정이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함께 연민이 있었다. 동규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윤정도 호섭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신만 바보였던 건가요? 다음 날 아침 동규는 주지 스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혜 스님이 젊었을 때 여자분이 찾아온 적이 있나요? 네, 한 번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분이셨는데 지혜 스님과 한참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그 후 지혜 스님이 며칠간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셔서 걱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규는 윤정의 유품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의 옷장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윤정이 젊었을 때 쓴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규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동규에 대한 그리움이었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자 호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호섭 오빠가 갑자기 사라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나는 호섭 오빠가 왜 떠났는지 알 것 같다. 호섭 오빠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윤정도 알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동규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호섭 오빠를 찾아가야겠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 호섭 오빠를 만나고 왔다. 정말 많이 야위었더라. 내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호섭 오빠에게 분명히 말했다. 나는 동규 오빠만 사랑한다고. 동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정은 분명히 선을 그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동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섭 오빠가 울었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윤정아, 나는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비록 가질 수는 없지만. 그 말을 들으며 나도 눈물이 났다. 호섭 오빠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동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윤정이 호섭 때문에 울었다고? 호섭 오빠를 떠나오면서 나는 무거운 마음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호섭 오빠의 순수한 사랑이 부럽기도 했다. 하지만 내 선택은 동규 오빠였다. 동규 오빠에게는 이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가장 충격적인 문장이 마지막에 있었어요. 만약 동규 오빠를 먼저 만나지 않았다면 호섭 오빠와 사랑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랑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동규는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윤정도 호섭에게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50년 동안 믿어왔던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동규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평생 순수하다고 믿었던 윤정과의 사랑. 그 사랑에 호섭이라는 그림자가 있었다면? 윤정이 자신을 선택한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었다면? 동규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 모르게 그런 관계였다니. 평생을 속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동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호섭의 일기와 윤정의 일기가 머릿속에서 뒤섞였어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동규는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일기에서 본 그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동규 오빠를 먼저 만나지 않았다면 호섭 오빠와 사랑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그럼 윤정이는 날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단 말인가? 동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동규는 윤정의 유품을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단서가 있을 거예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윤정이 아끼던 작은 보석함을 발견했습니다. 보석함을 열어보니 반지 몇 개와 함께 작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동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의 글씨였어요. 동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미안해요. 당신보다 먼저 가게 되어서. 윤정이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미리 써둔 편지였어요. 동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사실 호섭 오빠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당신이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었죠. 그때 호섭 오빠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알 것 같아서 찾아갔어요. 동규는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호섭 오빠는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셨어요.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호섭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보, 내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것이었어요. 동규는 잠시 편지를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윤정의 마음은 자신에게 있었구나. 하지만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보, 솔직히 말하면 호섭 오빠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호섭 오빠의 순수한 사랑이 부럽기도 했고, 때로는 감동받기도 했죠. 특히 호섭 오빠가 평생 너만 사랑하겠다고 말했을 때 제 마음이 순간 흔들렸어요. 동규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사랑이란 마음이 흔들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결혼이란 건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나에게는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호섭 오빠는 아름다운 첫사랑 같은 존재였지만 당신은 내 인생 전체였어요. 동규는 편지를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윤정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에 위안을 느꼈어요. 여보,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지 않은 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그리고 호섭 오빠에게도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일이 알려진다면 이 편지로 내 진심을 알아주세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한 4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호섭 오빠에 대한 일은 그저 젊은 시절의 작은 흔들림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당신이었어요. 이걸 믿어주세요. 동규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윤정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호섭에게도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동구 문 앞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규야, 집에 있냐?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동규는 서둘러 편지를 치우고 문을 열었어요. 아,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동규야, 너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무슨 일 있냐? 이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마을 김할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 지금 당장 와달라고 하는구나. 김할머니는 윤정과 가장 친했던 분이었어요. 윤정이 살아계실 때 자주 왕래하던 분이었죠. 동규는 김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80이 넘으셨지만 정신이 또렷하신 분이었어요. 동규야, 앉아라. 할머니가 방석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김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동규야, 윤정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한 말이 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 며칠 내 꼴을 보니까 알 것 같더라. 동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윤정이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윤정이가 그러더라. 혹시 나중에 동규가 호섭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했어. 동규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정이 자신의 죽음 후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호섭이라는 사람이 편지나 뭔가를 남겼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동규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 왜냐하면 진실은 따로 있다고 했거든. 진실이 따로 있다고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윤정이가 말하길 자기가 그 호섭이라는 사람한테 부탁한 게 있다고 하더라. 무슨 부탁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동규가 오해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어. 동규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윤정이 호섭에게 무슨 부탁을 했다는 걸까요? 할머니, 그 외에 다른 말은 안 하셨나요? 있지. 윤정이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 할머니, 사랑이라는 건 참 복잡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단순해요. 누구를 마지막까지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김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동규는 윤정의 편지 내용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결혼이란 건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요해. 윤정이 같은 말을 했었죠. 집으로 돌아온 동규는 호섭의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편지에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것이 있는데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이 궁금했어요. 혹시 윤정이 호섭에게 부탁한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동규는 다시 인월사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명히 호섭이 남긴 다른 편지나 기록이 더 있을 거예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동규는 다시 인월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호섭이 남긴 마지막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동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인월사에 도착하자 주지 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또 오실 줄 알았습니다. 스님, 지혜 스님이 남긴 다른 편지나 기록이 더 있나요? 제가 받은 편지가 끝까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주지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지혜 스님께서 마지막 며칠 동안 또 다른 편지를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편지는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조건이요? 지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편지는 강 선생님이 직접 찾아와서 진심으로 진실을 알고 싶어 할 때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지 스님은 동규를 요사체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스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들려주고 싶어 하셨던 이야기가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도 함께해요. 동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봉투 하나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어요. 먼저 테이프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주지 스님이 낡은 라디오를 가져왔습니다. 동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테이프가 돌아가면서 호섭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많이 쇠약해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호섭이었어요. 동규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편지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녹음을 남긴다. 호섭의 목소리를 50년 만에 듣는 동규는 눈물이 났습니다. 동규야, 내가 첫 번째 편지에서 윤정을 사랑했다고 고백했을 때 너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제 나머지 절반을 말하겠다. 동규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사실 윤정이 나를 만나러 온 날, 윤정은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그것은 내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었는데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윤정이 나에게 말했다. 호섭 오빠,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만약 제가 동규 오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동규 오빠가 너무 외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동규 오빠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동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대화가 있었다니요. 그리고 윤정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다. 호섭 오빠, 사실 저도 오빠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동규 오빠를 만났고 동규 오빠를 선택했어요. 그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 다른 인생이 있다면 오빠와 함께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동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정이 정말로 호섭을 좋아했다는 건가요? 동규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슬펐다. 윤정도 나를 좋아했지만 결국 너를 선택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윤정이 마지막에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호섭 오빠, 하지만 제 마음속의 진짜 사랑은 동규 오빠예요. 오빠에 대한 마음은 아름다운 그리움 같은 거예요. 첫눈 같은 사랑이었죠. 하지만 동규 오빠는 제 인생 전체예요. 호섭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규야, 윤정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부탁이 있다. 호섭 오빠, 만약 제가 먼저 죽고 나서 이런 일들이 알려진다면 동규 오빠가 상처받을 거예요. 그때 오빠가 동규 오빠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동규 오빠만 사랑했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동규는 테이프를 듣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호섭이 편지를 쓴 거였구나. 그래서 나는 윤정과 약속했다. 윤정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편지를 써서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하지만 동규야, 그 진실이라는 것은 윤정이 너만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이다. 내가 윤정을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에게만 있었다. 나에 대한 윤정의 마음은 그저 따뜻한 동정과 미안함이었을 뿐이다. 동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규야, 나는 평생을 윤정을 그리워하며 살았지만 동시에 너희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했다. 윤정이 너와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위안이었거든. 그리고 동규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를 용서해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아내를 사랑했던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평생 숨기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달라. 테이프가 끝나갈 무렵 호섭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동규야, 우리는 다음 생에서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때는 서로를 속이지 말고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되자. 그리고 윤정도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동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5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편지도 읽어보세요. 주지 스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동규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동규아,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을 것이다. 윤정이 너만을 사랑했다는 것을, 나에 대한 윤정의 마음은 그저 연민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다. 내가 오해하지 않고 윤정과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다 읽은 동규는 매화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절을 했어요. 호섭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다. 동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도 고통스러웠구나.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냈구나. 동규는 마음속으로 윤정에게도 말했어요. 윤정아, 나만 사랑해줘서 고마웠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그제야 동규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앉아있던 동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모두 풀렸고 친구와 아내에 대한 오해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 지혜 스님의 유골은 어디에 모셔져 있나요? 동규가 주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납골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동규는 주지 스님을 따라 작은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납골당 한편에 호섭의 위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거사라고 적힌 위패 앞에는 작은 꽃병의 들국화가 놓여 있었어요. 동규는 위패 앞에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윤정의 사진을 호섭의 위패 옆에 조심스럽게 세웠어요. 호섭아, 윤정이를 데려왔다. 이제 너희 둘이 함께 있으면서 편안히 쉬어라. 동규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동규는 호섭의 위패 뒤에 작은 편지 봉투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동규에게 마이너스 마지막 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스님, 이것도 지혜 스님이 남긴 건가요? 주지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혜 스님께서 마지막 날에 쓰신 편지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화해하고자 할 때 드리라고 하셨어요. 동규는 마지막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 편지는 앞의 편지들보다 훨씬 짧았어요. 동규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모든 진실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겠지. 정말 고맙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동규는 편지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나는 윤정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너를 질투하고 원망하기도 했다. 왜 내가 아니라 내가 윤정의 사랑을 받는지, 왜 내가 아니라 내가 윤정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지 끝없이 질투했다. 동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동규야,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걸 말이다. 나는 윤정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평생 그리워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정이 너와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것이다. 비록 멀리서지만 윤정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윤정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서 나는 견딜 수 있었다. 동규는 편지를 읽으면서 호섭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동규야, 나는 이제 고백한다. 내가 수도승이 된 것은 윤정을 포기하기 위해서였지만 동시에 너희를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이 산에서 너희가 사는 마을이 내려다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동규는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았어요. 정말로 인월사에서는 자신이 사는 마을이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매일 저녁 예불을 드린 후 나는 이 자리에 서서 너희 마을을 바라보곤 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윤정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너는 퇴근해서 집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말이다. 윤정이 아플 때는 내가 대신 아프고 싶었고,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함께 기뻐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동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호섭이 그렇게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동규야, 윤정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정말 슬펐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하기도 했다. 이제 윤정은 더 이상 아프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나도 곧 윤정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동규야, 너는 아직 살아야 한다. 윤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 우리의 우정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편지는 마지막 단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동규야, 내가 죽고 나면 가끔 이곳에 와서 나와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윤정 이야기도 들려주고. 비록 몸은 없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이곳에서 너희를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다음 생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너와 윤정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때는 서로 속이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자. 동규야, 정말 고마웠다.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윤정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안녕, 내 영원한 친구야. 편지를 다 읽은 동규는 호섭의 위패를 바라보며 마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섭아, 나도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다. 동규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 납골당 안으로 매화꽃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호섭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동규는 윤정의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사진 속 윤정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윤정아, 호섭이도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이제 너희 둘이 함께 있으면서 나를 지켜봐 주렴. 동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친구에 대한 원망도, 아내에 대한 의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동규가 주지 스님에게 말했어요. 그러세요. 하지만 가끔 이곳에 오셔서 지혜 스님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동규는 마지막으로 호섭의 위패에 절을 올리고 인월사를 떠났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면서 동규는 마음속으로 호섭과 윤정에게 말했어요.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동규의 마음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월사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규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호섭과 윤정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난 동규는 마당으로 나가 윤정이 가꾸던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잡초가 무성했어요. 동규는 호미를 들고 천천히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아, 이제 좀 정리해야겠다. 내가 가꾸던 밭을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동규는 혼잣말을 하며 일했어요. 잡초를 뽑다가 동규는 마당 한편에 작은 매화나무를 심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월사에서 본 그 아름다운 매화나무처럼 말이에요. 호섭을 기억하는 나무, 그리고 윤정을 그리워하는 나무로 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동규는 마을 시장에서 작은 매화나무 묘목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마당 한편에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동규는 호섭과 윤정을 생각했어요. 호섭아, 윤정아, 이 나무가 클 때까지 나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너희와 함께 계절을 보낼 수 있잖아. 매화나무에 물을 주면서 동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한 달이 지나고 동규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매화나무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나무 아래 앉아 호섭과 윤정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어요. 오늘 마을회관에서 김영감이 또 장기를 두자고 했다. 호섭아, 너도 장기 잘 뒀는데 같이 두면 좋았을 텐데. 동규는 나무에 대고 말했습니다. 윤정아, 오늘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손자가 대학에 붙었다고 하더라.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가을이 되자 동규는 인월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러 가는 마음이었어요. 호섭의 위패 앞에 앉아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호섭아, 나 매화나무 심었다. 내가 심었던 그 나무처럼. 아직 작지만 내년 봄에는 꽃이 필 것 같다. 동규는 위패를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나 요즘 윤정 사진을 새로 뽑았다. 우리 셋이 함께 찍은 그 사진 말이야. 거실에 걸어뒀는데 마치 너희가 계속 곁에 있는 것 같아서 좋다. 주지 스님이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지혜 스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스님, 제가 지혜 스님께 고마워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편지 덕분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요. 겨울이 되자 동규의 매화나무는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규는 매일같이 나무를 돌보았어요. 겨울 추위에도 나무가 얼지 않도록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추위에 얼지 마라. 봄이 오면 예쁜 꽃을 피워야지. 동규는 나무에게 말했어요. 어느 겨울밤 동규는 윤정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윤정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일기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동규 오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이런 행복이 평생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동규 오빠가 웃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웃어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인가 봐요. 동규는 일기를 읽으면서 윤정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의심과 질투가 사라지니 순수한 그리움만 남았습니다.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동규가 심은 매화나무에 작은 꽃봉오리들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동규는 매일 나무를 관찰하며 꽃이 피기를 기다렸습니다. 호섭아, 윤정아, 곧 꽃이 필 것 같다. 너희도 보고 있지? 동규는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매화나무에 첫 꽃이 피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하얀 꽃이었어요. 동규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동규는 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동규는 매화꽃 아래 앉아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호섭과 윤정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호섭아, 윤정아, 나는 이제 알겠다.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걸. 호섭이 너 윤정아, 그리고 윤정이 너 호섭아. 너희는 모두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었구나. 나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었나 보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주고 싶다. 너희가 준 사랑을, 너희가 가르쳐준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다. 편지를 다 쓴 동규는 매화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윤정과 호섭이 가르쳐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동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자고.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도와드리고 외로운 이웃들과 더 많이 어울리자고. 사랑이란 건 모든 걸 가졌을 때보다
다 주고도 웃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느냐? 동규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름이 되자 매화나무는 푸른 잎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는 동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을 머금을 이 나무와 함께 동규는 계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윤정아, 호섭아, 나는 이제 행복하다. 너희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 그리고 나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매화나무 아래서 동규는 평생 기억에 남을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질투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을요. 동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정과 호섭이 가르쳐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인생이 말이에요.